돌집사TV입니다. 자, 제가 지게차 필기 자격증 영상을 올린 지가 이제 1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 뭐 개정된 내용들이 있다던가, 지난 합격 후기들을 보면서 조금 더 중요해진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다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2022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공부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과 동일하게 총 영상은 6개로 해서 6과목, 6과목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과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건설기계, 기관장치이죠. 자, 마찬가지 중요한 건 디젤 연소 4단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연시간, 전파시간 이런 단어들은 다 지우시고요. 자, 착화, 화염, 직접, 후기. 자, 요 앞에 단어 4개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젤 연소 4단계는 뭐다? 착화 직후다. 착화 직후, 착화 직후 해서 디젤 연소 4단계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젤 기간 중요하게 계속 나옵니다. 자, 디젤 기간 연소실의 구비 조건입니다. 정확히는. 자, 연소실의 구비 조건 볼게요. 자, 연료 소비가 잘 돼야겠고요. 연료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동이나 소음은 당연히 적은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평균 유효 압력이 높고 연료 소비량이 적을 것. 자, 연료 소비가 잘 되지만 연료 소비량은 적어야 한다라는 내용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기동, 작동이 쉽고 노킹이 발생되지 않는 것. 자, 노킹이라는 건 일단 소음이 일단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5번째, 와류가 잘 되어서 공기와 연료 혼합이 잘 될 것. 자, 그래서 공기와 연료 혼합이 잘 될 것. 이것만 외우셔도 되겠죠. 자, 노킹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디젤에서나 말하는 노킹은 이제 착화 지연 기간 중에 이제 분사된 연료가 있겠죠. 이제 그 연료가 화염 전파하는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이상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 현상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날 때 노킹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노킹 발생 원인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연료의 세탄가가 낮다. 그리고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다. 그리고 연소실의 온도가 낮다. 착화 지연의 시간이 길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사 노즐의 분무 상태. 자, 분사 노즐이 불량한 거죠, 결국에는. 자, 착화 지연 기간 중 연료 분사량이 많다. 자, 연료 분사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연소실에 누적된 연료가 많아 일시에 연소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그래서 디젤 기관 노킹 발생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연료에 문제가 있거나, 자, 노즐 분사 노즐에 문제가 있거나, 이제 착화 지연기 시간 혹은 착화 지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노킹이 발생한다 해서 이 세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젤 연료의 구비 조건 볼게요. 자, 세탄가가 높고, 자, 세탄가가 높다는 말이 착화성이 좋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인화점이 높고 발열량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지 연료로서 디젤 연료는 힘이 많이 발생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구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는 이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스톤 간극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간극이 클 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바이 현상이 발생한다. 자, 블로바이 현상이 뭐냐? 자, 이런데 머리 굴린 게 아니죠. 머리 골리지 마시고, 자, 오일의 희석을 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피스톤 간극이 클 때 발생하는 영향은 블로바이 현상이 생겨서 오일이 희석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블로바이 현상이 생겨서 압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이 압력이 저하되다 보니 엔진의 출력이 저하되겠죠. 자, 그리고 연료 소비량과 오일 소비가 지나치게 증대가 된다. 그리고 피트앤슬랩 현상이 발생된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랭크 축 볼게요. 자, 크랭크 축이라는 거 일단 중요한 거. 피스톤이 있죠. 피스톤이 직선 운동을 하는 친구인데 이 직선 운동을 이제 회전 운동으로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크랭크 축이 한다라는 거 일단 꼭 알아두시고요. 자, 엔진의 출력을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랭크 축에 대한 개념을 이 두 개를 일단 확실히 잡아두시고요. 자, 흡입, 압축, 배기 행정의 작용력이 크랭크 축에서 피스톤에 전달된다. 자, 이렇게 피스톤의 운동과 회전 운동, 이렇게 크랭크 축이 운동을 계속 상호 왔다 갔다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크랭크 축에는 메인 저널, 크랭크 핀, 크랭크 암, 평형축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밸브 중요하죠. 자, 밸브의 주요 기능. 자, 1과목. 건설기의 기관장치에서 나오는 밸브 중요한 친구들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밸브 시트, 밸브 페이스와 접촉되어 연소실에 기밀작용을 한다. 자, 밸브 시트, 밸브 페이스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밸브 시트는 연소실에 기밀 작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밸브 페이스, 자, 밸브 페이스 내용 나왔네요. 자, 밸브 시트에 밀착되어, 자, 같은 얘기죠. 연소실 내 기밀 유지 작용을 같이 한다. 밸브 시트와 페이스는 둘이 붙어 있어서 연소실에 기밀 작용을 같이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확히 밸브 페이스는 기밀 유지 작용을 한다는 거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밸브 스템 볼게요. 밸브 가이드 내부를 상하 왕복 운동하면 피스톤 같네요.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가이드를 통해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자, 중요한 내용은 뭐다?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 게 밸브 스템이다.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밸브 스프링 또한 다 같이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밸브 시트와 아까 밸브 페이스가 연소실 기밀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밸브 스프링이 밸브 시트와 페이스를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기밀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친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외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밸브 간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밸브 간극은 너무 클 때, 너무 적을 때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너무 클 때 볼게요. 자, 밸브 간극이 너무 크면은 밸브가 늦게 열리고 일찍 닫힙니다. 그럼 효율이 저하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엔진 밸브도 간극이 너무 넓은 경우에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생기고요. 시동이 걸려도 조금 출력이 저하가 되거나 소음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밸브 간극이 너무 적다, 너무 적을 때는 밸브가 일찍 열리고 늦게 닫히는데 이때는 또 기밀이 불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엔진 출력 감소, 출력 저하, 역화 및 실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출력이 저하되고 감소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엔진 밸브의 간극이 너무 적을 때는 역화 및 실화가 발생한다는 내용까지 하나 추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일단 라디에이터 캡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냉각 장치에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죠. 자, 그 냉각 장치에 필요한 라디에이터 캡에 압력 밸브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진공 밸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 밸브, 냉각 장치 내 압력을 유지한다. 즉 오버히트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진공 밸브는 냉각수 온도가 저하되면은 열려서 라디에이터 내의 압력을 대기압과 동일하게 한다. 그 압력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주는 친구죠.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코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라는 요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윤활유의 기능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나 지금이나 자주 나오고 있죠. 자, 마찰 마멸 방지 작용, 그리고 기밀 작용, 이런 고온 고압 가스들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거죠. 그 냉각 작용까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타가 있네요. 마찰열을 흡수, 방열하고 소결을 방지를 한다. 그리고 세척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먼지, 금속, 분말 등을 흡수해서 이제 청소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응력 분산 작용, 자, 압력을 오일 전체에 분산시키다. 압력을 골고루 유지, 퍼지게 분산시켜준다. 그리고 방청작용, 수분 및 부식성 가스가 침투 방치, 즉 녹이 쓰는 걸 방지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들 기억나시는 거 최대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시험에도 조금 더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윤활유의 점도 및 점도 지수에 따른 이제 저항, 요런 거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윤활유의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잘 흐른다라는 거죠. 이 유동성이 저하가 된다는 거죠. 점도가 낮으면은 유동성이 좋아진다. 요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외워주시고요. 이 점도 지수가 크면은 점도 변화가 적습니다. 점도 지수가 작다면 당연히 점도 변화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점도가 높을 때 어떻게 되냐, 점도 지수가 클 때 어떻게 되냐, 요것만 외워주면은 점도가 낮았을 때, 점도 지수가 작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반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점도가 다른 종류의 오일을 혼합을 하거나 제작사 다른 오일을 혼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의 종류도 시험에 문제 나오고 있는데 이 SAE 번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봄, 가을철 오일은 SA30, 여름철은 SA40, 겨울철은 SA20 쓴다라는 거 이거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점도 지수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일 펌프란 뭐냐? 자, 일단 오일 팬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이 있죠. 자, 캠축이나 크랭크나 윤활유 펌프로 오일 팬 내 오일을 빨아들여 자, 기관 각 작동부에 압송하는 펌프, 즉 오일 펌프는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오일을 이동시켜주는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오일 펌프의 종류가 뭐가 있냐? 로터리 펌프에는 이너 로터, 아웃 로터라는 게 있고요. 베인 펌프에는 편심 로터가 날개로 작동된다. 그리고 플런저 펌프, 플런저가
캠축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기온 펌프는 내접 기어형과 외접 기어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자, 아쉽게도 이거는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활 및 여과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비산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산식의 특징은 오일 펌프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커넥팅 로드 대단부 끝에 오일 디퍼, 오일을 퍼서 올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오일 디퍼가 오일을 퍼 올려서 비산시킨다, 흩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활유를 급유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소형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송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일 펌프가 있습니다. 아까 비산식에서는 오일 펌프가 없었죠. 압송식에는 오일 펌프가 있는데 이 오일 펌프로 오일팬 내에 있는 오일을 각 윤활부에 압송시켜서 공급하는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압송식이고요. 자, 비산 압송식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자, 압송식 플러스 비산식이 있겠죠. 그래서 오일 펌프와 오일 디퍼가 둘 다 있는 게 비산 압송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일 펌프는 크랭크축 베어링, 캠축 베어링, 밸브 기구 등 여기저기에 오일 펌프를 사용하는데 오일 디퍼를 그럼 언제 쓰냐? 실린더와 피스톤에 오일을 보낼 때는 오일 디퍼를 사용한다. 그래서 3번을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과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 방식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1과목에 제가 정리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먼저 전류식이 있습니다. 자, 오일 펌프에서 이제 공급된 오일이 공급되었겠죠. 이 오일들을 이제 전부 모두 여과해서 윤활부에 공급을 하는 게 전류식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들어온 오일 전부 다 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샨트식 보시면은, 자,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오일의 일부는 여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활부에 공급한다. 자, 그러면은 여과되지 않은 상태의 오일 일부가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여과한 일부의 오일도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오일은 이제 여과시킨 후에 윤활유에 공급한다. 즉 오일이 100이 들어왔으면은 예를 들어서 50은 여과하지 않은 채 윤활유에 공급하고 나머지 50은 여과시킨 후에 윤활유에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샨트식이 여과하는 것이 절반이지만 여과하지 않은 것을 윤활부에 공급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어쨌든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모든 오일은 윤활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자, 분류식을 설명드리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분류식은 샨트식과 동일해요. 일부는 여과를 하는 거죠. 일부는 여과를 하지 않는 거죠. 단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자, 여과시킨 나머지 오일이 있겠죠. 분류식은 샨트식과 반대로 여과시킨 오일은 오일팬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까 샨트식 말씀드릴 때 여과시킨 오일도 윤활부에 공급하고 여과시키지 않은 오일도 윤활부에 공급하는 게 샨트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분류식은 여과시킨 오일은 오일팬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샨트식이랑 분류식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가 아주 좋겠죠. 그래서 전류식은 모두 여과한다. 그리고 샨트식은 일부는 여과하고 일부는 여과하지 않지만 윤활부에 모두 공급을 한다. 그리고 분류식은 여과하지 않은 오일만 윤활부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목은 제가 조금 짧게 지게차 영상은 제가 짧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집중해서 다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꼭 외우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짧다고 해서 이것만 외워도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외우셔도 100% 합격합니다. 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합격 목표 점수는 60점이죠. 절대 100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과목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머릿속에 다 담아두시고 시험에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과목 먼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파트죠. 바로 나오는 게 배터리 자가방전의 원인입니다. 자,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극판의 작용물질이 화학작용으로 황산납이 되기 때문에, 자, 극판이 황산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전해액에 포함된 불순물이 국부전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 불순물이 국부전지를 구성한다. 자, 어디? 전해액에 포함된. 자, 그리고 세 번째, 탈락한 극판 작용물질이 축전지 내부에 퇴적되기 때문. 자, 탈락한 극판 작용물질이 퇴적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축전지 커버와 케이스 표면에서 나는 전기 누설 때문에. 자, 축전지 커버와 케이스 표면에서 전기 누설이 난다. 자,
자, 지금 동그라미 쳐드리는 부분 위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축전지 충전법 보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정전류 충전법입니다. 자, 일정한 전류로 충전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자, 정전압 충전법은 일정한 전류로 충전하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많은 전류가 충전되어 충전기 수명이 짧아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별 전류 충전법이죠. 자, 충전 초기에 큰 전류를 충전합니다. 정전압 충전법과 동일하죠. 하지만 단계별로 전류를 두세 단계 낮추어 충전한다라는 보완점이 있습니다. 자, 정전류 충전법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친 거 위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축전지에 전해액이 빨리 들어오는 이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전지 케이스의 손상. 자, 케이스 손상. 두 번째, 과충전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전압 조정기가 불량인 경우. 전압 조정기 불량.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3가지 나오고, 자, 다음 중 축전지에 전해액이 빨리 줄어드는 이유가 아닌 것은 해서 4번째로 뭔가를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외울 때 이렇게 3개 나오는 거 위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축전지가 과충전일 경우 발생되는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해액이 갈색을 띱니다. 색깔 외워주시고요. 두 번째, 양극판 격자가 산화된다. 세 번째, 양극 단자 쪽에 셀 커버가 불룩 부풀어 있다. 자, 커버에서 문제점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번째, 축전지의 전해액이 빨리 줄어든다. 라는 4가지 특성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동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장치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직권 전동기. 자, 직자 들어간 거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자,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게 직권 전동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기동 전동기에 사용되겠죠. 자, 분권 전동기는 뭐냐? 그러면은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병렬로 접속되는 걸 이제 분권, 나뉜다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거는 전동 팬 모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권 전동기는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병렬, 직권 전동기와 분권 전동기가 합쳐져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직병렬로 접속되어 있고 와이퍼 모터에 사용된다. 자, 오늘부터 운전하시면서 와이퍼 보실 때마다 복권 전동기네? 이런 식으로 연상시켜 주시면 참 좋겠죠. 자, 다음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이에요. 자, 먼저 배터리의 전압이 낮으면 그럴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 불량이다. 세 번째, 배선과 시등 스위치가 손상 또는 불량이다. 그러면 작동을 안 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자, 네 번째, 브러쉬와 정류자. 자, 브러쉬와 정류자는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놨고요. 자, 이 브러쉬와 정류자가 밀착 불량이다. 그리고 5번째, 계자 코일이 단락되었다. 6번째, 엔진 내부에 피스톤이 고착되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만 외우면은 여기서 핵심 요약을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내용을 줄여서 외울 수가 있죠. 자,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는 원인.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뭔가 접지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축전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 레귤레이터의 고장. 두 번째, 축전지 극판이 손상되었거나 노후. 자, 세 번째, 축전지 접지 케이블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완되었어요. 축전지 본선 연결 부분의 접속의 이완이다. 3번, 4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번째, 발전기가 고장나 버렸어요. 단순한 이유죠. 6번째, 전장 부품에서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축전지가 충전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봐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 그럴만한 이유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전기장치에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친구 중에서도 자주 나온 친구입니다. 실드빔 전조등과 세미 실드빔 전조등 2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실드빔 전조등 보겠습니다. 자, 반사경에 필라멘트를 붙이고 렌즈를 녹여 붙였어요. 자, 녹여서 붙였어요. 그럼 떼기가 쉽지 않겠죠? 자, 두 번째,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품들을 다 붙여서 녹여서 붙인 전조등인데 안에 가스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대기의 조건에 따라 반성이 흐려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안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날이거나
날이 너무 건조한 날이어도 반상에 흐려지지 않죠. 안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4번.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 왜? 반사경에 필라멘트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5번째, 광도의 변화 적다. 자, 요거는 대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실드빔 전조등은 한 부분이 고장나도 전체를 교환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미 실드빔 전조등 볼게요. 자,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전조등이다. 이것도 그럼 못 가나? 그렇지 않아요. 2번. 전구는 별개로 설치한다. 즉, 필라멘트가 끊어졌다? 전구가 깨졌다? 그럼 전구만 교환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기가 유통되기 때문에 반상이 흐려질 수 있겠죠. 습기가 많은 날 안에 불활성 가스가 없는 전조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번 보시면은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구만 교환하면 된다. 자, 2번이랑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미 실드빔 전조등과 실드빔 전조등의 차이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머릿속 꼭 담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좌우 방향 지시 등 전멸 횟수가 다른 원인. 자, 단순히 보겠습니다. 전구에 문제가 있거나 접선에 문제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전구의 용량과 규정이 다르다. 2번째, 전구의 접지가 불량이거나 단선되었다. 선에 문제가 있겠죠. 3번째, 하나의 전구가 단선되었다. 생각해보니까, 단순하네 라고 이해가 되시죠? 자, 지시 등 전멸이 느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구에 문제가 있거나 접지 불량이죠. 2번째, 축전지 용량이 저하되었거나. 3번째, 퓨즈나 배선이 접촉이 불량인 상태이거나. 4번째, 전구의 용량이 규정과 다른 경우. 자, 지시 등 전멸이 느린 이유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파트 중요한 부분 다 집어봤고요. 3과목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차체에서 시작됩니다. 자, 클러치 먼저 얘기 나오는데, 클러치 구비 조건. 자, 구비 조건,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신속한 동력 차단이 목표죠. 두 번째, 구조가 간단하고 수리가 용이해야 됩니다. 구조가 간단하면 수리하기 쉽겠죠. 세 번째, 방열이 잘 되고 과열되지 않을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회전판이 평형 구조일 것. 여기서 시험 문제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3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개 다 당연히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클러치의 고장 원인 한번 볼게요. 자,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이 있죠. 그 스프링이 손상되면은 클러치가 당연히 고장 나겠죠. 두 번째, 클러치 면이 마모되었거나 그럴 때 고장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릴리스 레버가 조정 불량. 릴리스 레버가 클러치와 연관이 있구나 라고 지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핵심 요약한 것 중에서도 핵심 요약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핵심 요약 영상 파트별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 볼게요. 자, 가속했을 때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클러치 페달 자유 간극이 과소하다. 자, 간극이란 단어 나올 때마다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클러치 페달의 간극이 너무 좁은 거죠. 두 번째,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의 장력이 약해진다.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이 문제가 있을 때는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같이. 세 번째, 클러치판에 오일이 부착되어 있다. 네 번째, 클러치판이나 압력판이 과도하게 마모된 경우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클러치판이 고장의 원인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끄러지는 원인이랑 고장 원인 섞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외워주세요. 자, 이어서 클러치 페달에 유격을 주는 이유 보겠습니다. 유격, 간단히 말해서 간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굳이 정확한 개념은 사실 다르지만. 자, 첫 번째, 유격을 주는 이유, 클러치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자, 아까 전에 클러치 미끄러지는 원인이 나왔죠? 자, 첫 번째 뭐였어요? 클러치 페달 자유간극 과소였죠. 그래서 유격을 주는 겁니다.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변속 시 클러치가 물리는 것을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 클러치 페이싱의 마모를 작게 한다. 자, 이 클러치 페이싱이라는 것도 클러치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페이싱이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를 끊어줍니다. 클러치가 이제 운동할 수 있게. 그때 이제 페이싱의 마모열이 너무 클 때 클러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유격이 크면은 변속기 기어가 끌리는 소음이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이 소음 때문에라도 유격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당연히 외우셔야겠죠. 자, 이 클러치 유격이 그럼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클러치판이 고장날 수 있어요. 소음될 수 있고요. 클러치에 소음 발생한다고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릴리스 베어링이 마멸됩니다.
네 번째, 클러치 미끄러짐으로 인해 동력 전달 불량. 클러치가 미끄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작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구나. 자, 클러치 미끄러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친구라는 겁니다. 자, 클러치 페달의 간극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클러치 페달을 놓았을 때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 사이의 간극을 우리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유 간극은 클러치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페달 자유 유격은 일반적으로 20에서 30mm, 2, 3cm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자유 간극이 작을 때 릴리스 베어링이 마멸되고 슬립이 발생하여 클러치판이 소손되면서 클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겠죠. 자, 자유 간극이 클 때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동력 차단이 불량하게 됩니다.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은 클러치 링키지 로드로 조정한다. 자,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은 무엇으로 조정하는가 라고 했을 때 클러치 링키지 로드 혹은 링키지 로드라고 나왔을 때 체크를 해서 문제를 푸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러치 페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압력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압력판은 플라이 휠과 항상 같이 회전해요. 압력판의 친구는 플라이 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 스프링의 압력판의 스프링이 있죠. 이 클러치 스프링은 압력판에 강력한 힘이 발생되도록 한다. 클러치 압력판 스프링이 압력판에 힘을 발생시켜 주는 거구나. 이걸로 이해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스프링 장력이 약하면 급가속 시 엔진의 회전수 상상에도 차속이 증속되지는 않는다. 자, 요 3번 내용 유의해서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력이 약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차속이 회전수가 증속되지 않는다. 왜? 차속이 증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틀린 내용이라는 거죠. 회전수는 상승하지만 차속이 증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릴리스 레버. 아까 릴리스 레버 얘기 나왔었어요. 릴리스 레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릴리스 베어링에서 압력을 받아서 이제 그 압력판을 클러치판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릴리스 레버예요. 그래서 이 릴리스 레버 높이가 차이가 있으면은 출발 시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클러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는 분리되어 있다. 이 개념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릴리스 레버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억울하게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변속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동력. 두 번째, 무부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부하 상태. 세 번째, 후진입니다. 후진 시 구동바퀴를 역회전하기 위해서. 자, 그럼 변속기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 뭐다? 구동력, 무부하 상태, 후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변속기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클러치가 잘 안 끊기는 경우. 두 번째, 오일이 부족한 경우. 세 번째, 기어나 베어링이 마모된 경우. 네 번째, 클러치 기어와 허브 주축 사이의 간극이 큰 경우. 자, 클러치 기어와 허브 주축 사이의 간극이 큰 경우 소음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기어 백래시가 과다했을 텐데 이 백래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기어가 맞물리죠. 자, 큰 기어, 작은 기어가 있으면 이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 톱니 사이의 틈을 백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턱턱턱턱 하면서 걸리면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백렛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 너무 이거 모른다는데 어떡하지? 라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건설기에서 이제 흔히 나오는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그 브레이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크게 두 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퍼 록입니다. 브레이크 회로 내 오일이 비등 기화하여 오일의 압력 전달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어쨌든 뭐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 지금. 자, 이 원인을 볼게요. 긴 내리막에서 과도한 브레이크를 사용했어요. 자, 그렇게 사용했더니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에 가열된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슈, 리턴 스프링 쇠손에 의해 잔압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브레이크 오일 변질에 의해서도 이제 베이퍼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불량한 오일을 사용했다라는 걸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즉, 불량한 오일을 사용해서 베이퍼록이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브레이크 드럼이나 라이닝이 열을 받아서 자, 오일이 비등하게 기화하게 돼서 현상이 생긴다. 바로 베이퍼록이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드 현상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브레이크를 연속해서 자주 사용하면은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돼서 여기서 달라집니다, 개념이. 마찰 개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페이드 현상은.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베이퍼록 현상은 오일이 비등기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페이드 현상은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돼서 마찰 개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반복 조작하거나 내리막길을 해서 브레이크 효과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방지 대책은 일단 단순하게 드럼의 냉각 성능을 크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드럼은 열 팽창률이 적은 열에 강한 재질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온도 상승에 따른 마찰 개수가 변한 작은 라이닝을 사용을 해서 페이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자, 페이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현상인지 이해하면은 방지 대책도 충분히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드럼이 뜨거워지니까 덜 뜨거워지는 드럼을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외워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워주시면 이거 정말 힘들어요. 자, 그리고 추가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을 때 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휠 실린더에 오일이 노출되거나 라이닝에 오일이 묻었어요. 라이닝 오일 묻으면 열을 받아서 아까 베이퍼럭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세 번째, 브레이크 드럼의 간극이 클 때. 네 번째, 브레이크 페달 자유간극이 클 때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 요 네 가지 내용 추가로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향장치에 대해서 볼 건데 한번 구조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조향장치 하면은 그냥 핸들이죠. 핸들과 연결된 모든 부분을 조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핸들을 꺾어요. 그럼 조향축을 통해서 피트먼 암으로 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자, 차축에 이동이 되겠죠. 요 드래그 링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조향장치 볼게요. 이제 조향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노면은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겠죠. 노면이 울퉁불퉁하다고 해서 핸들이 막 틀리면 위험하죠. 두 번째, 조작하기 쉽고 최소 환경 반경이 적어야 되죠. 당연한 얘기예요. 세 번째, 조향작용 시 차체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지 않아야 한다. 자, 요거는 내가 쉽게 조향 핸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조향 휠의 회전과 바퀴의 회전수 차이가 크지 않아야겠죠. 자, 이거 당연합니다. 조향 휠은 두 바퀴 돌았는데 바퀴가 네 바퀴 돌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다섯 번째, 수명이 길고 취급 및 정비하기가 쉬워야 한다. 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명이 기는 내구성이 좋은 녀석들을 조향 장치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고속으로 선회 시 조향들이 안정되어야 한다라는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말이네 라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자, 조향 기어가 마모되었다. 자, 핸들이니까 당연히 조향 기어가 마모되었겠죠. 다른 기어가 마모됐는데 조향 핸들과 상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조향 기어가 마모되었다. 조향 기어 링키지 조정이 불량하다. 조향 기어에 문제가 있는 거죠. 1번, 2번은. 두 번째, 조향 바퀴 베어링의 마모. 네 번째, 피트먼 암이 헐겁다. 다섯 번째, 조향 너클암이 헐겁다. 자, 4번, 5번 이렇게 볼게요. 피트먼 암과 조향 너클암이 뭐다 헐거워지면은 조향 핸들의 유격이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이들 암 부시의 마모, 타이로드 볼 조인트의 마모. 자, 요 뭐가 마모됐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조향 기어 박스 장착부의 풀림까지 해서 보시면은 이 묶어서 외워주시면은 생각보다 양이 적다 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제 앞바퀴 정렬 필요성 꼭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향 핸들의 조작을 적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앞바퀴가 잘 정렬되어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앞바퀴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조향 핸들의 조작을 확실하게 하고 안정성을 준다. 세 번째, 진행 방향을 변화시키면 조향 핸들의 보건성을 준다. 자, 내가 좌회전을 하면서 핸들을 뚫었는데, 좌회전이 끝날 때쯤 핸들을 놓으면은 직진, 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게 이제 앞바퀴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선회 시, 커브 시 사이드 슬립을 방지하여 타이어 마멸을 최소로 한다. 자, 요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라이먼트의 요소라고 해서 캠버, 캐스터, 토잉, 킹핀, 경사각이 있는데, 자, 이 네 명의 친구를 어벤져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어벤져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벤져스 이 네 친구들이 앞바퀴 정렬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자, 휠 얼라이먼트 중에 첫 번째 어벤져스 캠버입니다. 자, 사전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앞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좌우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은, 물론 좌우 각도라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축이 휘는 것을 방지해요. 1번. 그 두 번째,
하중을 받았을 때 앞바퀴의 아래쪽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자, 이 캠버가 있어야지 앞바퀴 정렬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어벤져스 캐스터입니다. 자동차를 옆에서 봤을 때의 각도인데요. 자, 주행 중 조향바퀴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복원력을 준다. 자,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다가 놨을 때 핸들이 돌아오는 것과 타이어도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진을 할 수 있다. 이 복원력이 직진을 얘기를 합니다. 직진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 이제 캐스트가 해주고 있다라고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어벤져스입니다. 토이입니다. 토이 그림 먼저 볼게요. 자, 앞바퀴가 이렇게 보통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요 A라고 써 있습니다. 이 A 부분이 앞바퀴 뒷부분에 보다 더 좁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토인이라고, A가 B보다 클 때는 토아웃이라고 해요. 근데 이 토인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키고 타이어 마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앞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토인이 어떻게 보면 앞바퀴 정렬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토아웃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어벤져스 하나 킹핑 경사가 남아있는데 뭐 지게차나 굴삭기 시험에서는 킹핑 경사각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요약 중에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따로 넣지 않았다는 거 일단은 토인까지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4과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 작업장치죠. 자, 먼저 지게차 작업장치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지게차 종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식 지게차라는 게 있죠. 이 엔진식 지게차의 기관의 종류는 디젤, 가솔린 기관, LPG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게차는 보통 디젤 기관을 사용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근데 최근에는 LPG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이 엔진식 지게차 장점, 단점 봐야겠죠. 장점, 연료 공급이 원활하다. 부대 장치, 추가 장치들을 장착하기 쉽다. 기동성이 좋아요. 그리고 야외 작업에서 경량물 및 적재, 적화 작업이 주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단점 보시면 엔진 소음이 커요. 디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연이 발생하며 동절기에는 예열이 필수다라는 단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동식 지게차 볼게요. 전동이니까 전기로 되겠죠. 자, 우리 전기로 지게차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거,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힘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전동식 지게차는 축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게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음, 무공해가 필요한 작업장에 사용하기 좋겠죠. 어디? 바로 실내 작업장이죠. 그래서 장점 보시면 연료비가 절감, 전기 싸죠? 그리고 정수 운전이 가능하고요. 실내 작업에 아주 적합합니다. 하지만 단점 보면은 연속 가동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축전지, 충전 시간이 너무 깁니다. 라는 단점이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전동식 제 종류를 조금 외워두시면 좋은데 카운터 밸런스형 평행추가 붙어 있고요. 엔진식과 구조는 동일합니다. 근데 리치레그형 보시면은 이제 리치레그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마스트가 전후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특징, 리치레그형의 특징 하나 정도 추가로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게차 작업장치 더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지게차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마스트 볼게요. 자, 마스트가 요 부분을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리프트 체인은 요 마스트 안에 감겨있는 체인이죠. 결국은 이 체인이 움직여야지 포크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포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 코끼리 상아 같은 친구들. 요게 포크라는 거 일단은 확실히 알아두시고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용도에 따라서 한번 일단은 지게차 종류 분류를 해볼게요.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터, 트리플 숫자 3이죠. 그래서 마스터가 3단으로 늘어나요. 천장이 높거나 출입구가 제한된 장소에서 작업하기 좋다라는 거 특징 보면 되시고요. 로드 스테빌라이저, 자, 깨지기 쉬운 화물이나 불안전한 화물들의 낙하를 방지해준다. 어떻게 방지해주냐? 포크 상단에 상하로 작용할 수 있는 압력판이 부착되어 있어요. 자, 요 특징들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심한 노면, 경사진 노면에서 안전하게 운반이 가능하다. 자, 왜? 깨지기 쉬운 화물을 포크에 달려있는 압력판으로 딱 잡아서 낙하 방지를 해주기 때문이죠. 이 로드 스테빌라이저의 특징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하이마스트는 트리플과는 다르게 마스트가 2단입니다. 그래서 그냥 높다 정도 되는 거고요. 사이드 시프트 클램프, 차체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심에서 벗어난 파레트의 화물을 용이하게 적재. 자, 차체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적재를 할 수 있어요. 사이드 시프트 클램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스키드 포크, 차량에 탑재한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게
스키드 마크 하면은 차량이 미끄러진 마크를 우리는 도로의 스키드 마크라고 얘기하죠. 스키드 포크는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녀석입니다. 어떻게? 상부에 포크가 아니라 화물 상부를 지지할 수 있는 이제 클램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만 외워주시면은 전혀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자, 내용이 하지만 많습니다. 자, 로테이팅 포크. 자, 원추형의 화물을 좌우로 조이거나 회전시켜서 운반하거나 적재를 합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화물을 좌우로 조인다입니다. 원추형의 화물을. 자, 요거 외우셔야 되는 이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7번째, 힌지드 버킷. 버킷이라는 건 바구니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포크 위에 버킷을 설치해서 석탄, 소금, 비료 이렇게 흘러내리기 좋은 것들을 운반할 때 힌지드 버킷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힌지드 포크 보겠습니다. 둥근 목재 파이프 등을 운반 및 적재한다. 그러면 로테이팅 포크와 같은 개념 아닌가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로테이팅 포크는 원추형 화물을 좌우로 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힌지드 포크와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점 꼭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롤 클램프 암, 컨테이너 안쪽 등 지게차가 닿지 않는 화물 적재형.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 보니까 지게차 포크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못 꺼내겠죠. 이럴 때 롤 클램프 암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게차가 닿지 않는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서 쓰는 게 롤 클램프 암이다. 이렇게 특징만 딱딱 정리해서 외워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트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마스트는 정확히는 포크를 상하로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포크를 올리고 내리는 마스트는 롤을 이용해서 미끄럼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스트는 유압 피스톤에 의해서 앞뒤로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트가 이제 바깥쪽 마스트, 안쪽 마스트 두 개가 있는데, 자, 바깥쪽 마스트가 안쪽 마스트의 레일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안쪽 마스트가 리프트, 브레킷이 이제 리프트가 오르내린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리프트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레일 역할을 해주는 건 안쪽이다. 근데 이 안쪽 마스트의 레일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깥쪽 마스트다. 이렇게 쭉쭉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포크는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적재물을 올리거나 쌓는 차축의 앞에 달려있는 코끼리 상하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추가로 외워주실 거, 주행할 때는 지면에서 20에서 30cm 올려서 주행한다는 거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작 레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인칭 페달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리프트 레버는 포크를 상승, 하강시켜요. 자, 아까 마스가 포크를 상승, 하강시킨다고 했겠죠? 그럼 이 리프트 레버는 마스와 리프트 체인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틸트 레버 보겠습니다. 포크를 기울여요. 앞뒤로 기울여서 경사를 만들어냅니다. 요거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틸트 레버는 포크를 앞뒤로 기울이는 거다. 상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칭 페달은 작업물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정지 페달입니다. 이거는 좀 더 정확하고 미세한 움직임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리프트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상승하고 밀면 하강합니다. 틸트 레버, 밀면 마스가 앞으로 기울고 당기면 몸쪽으로 기울어요. 자, 틸트 레버는 포크의 기울기를 정한다 그랬죠. 이 마스가 움직여서 포크의 기울기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후진 레버는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인칭 조절 페달. 자, 지게차를 전후진 방향으로 서서히 화물에 접근시키거나 빠른 유압의 작동으로 신속히 화물을 상승 또는 적재시킬 때 인칭 조정 페달을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프트 실린더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포크 상승 하강시키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자, 앞으로 당기면 이제 레버를 앞으로 밀면 포크 하강, 뒤로 당기면 상승이라고 했죠. 자, 세 번째, 리프트 레버는 상승할 때 유압을 사용하는 단동. 리프트 실린더는 상승할 때는 단동 실린더를 사용한다. 요거 일단 설명드리려고 넣었고요. 하강할 때는 포크 및 적재물 자체의 무게, 중량에 의해서 하강을 한다. 요 상승할 때랑 하강할 때 서로 다른 힘을 사용을 하는구나.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프트 실린더는 작동 회로에 플로 레귤레이터 밸브는 포크를 천천히 하강하도록 한다. 자, 이 포크가 자체 중량에 의해 하강을 하는 건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너무 무거울 때. 그때 플로 레귤레이터가 천천히 하강할 수 있게 도와준다까지 요 3, 4, 5번 추가로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리프트 실린더 상승력이 부족한 원인 빠르게 볼게요. 자, 첫 번째, 오일 필터가 막혔거나 유압 펌프가 불량하거나 리프트 실린더에서 작동유가 누출됐을 때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할 수 있겠다. 오일 필터의 막힘, 유압 펌프의 불량, 리프트 실린더에서의 작동유 누출은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하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틸트 실린더 보겠습니다. 자, 틸트 실린더, 틸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마스가 앞으로 기울어져요. 뭐 때문에? 틸트 로크 밸브 때문에 그렇고요. 틸트 레버를 뒤로 당기면 마스터가 뒤로 기울어지죠. 요거는 뭐다? 복동 실린더 형식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 요까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 체인 장력 조정 방법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하게 장력 조절 일단 체크를 해봐야겠죠. 손으로 체인을 눌러서 양쪽이 다르면 조정 너트로 조정한다. 자, 리프트 체인 장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보기에 조정 노트가 그냥 나와요. 그럼 당연히 조정 노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포크를 지상에서 10에서 15cm 올린 후 리프트 체인 장력을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주행할 때는 포크를 30cm 올리고 주행한다고 했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리프트 체인 장력 조정, 당연히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지 확인해야겠고요. 조정 후에는 로크 너트를 로크 시킨다. 자, 말장난 같지만 로크 너트를 로크 시켜서 마무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과목 유압 바로 시작해 봐야겠죠.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개념 이해를 위해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점도 및 점도 지수인데요. 자, 오일의 끈적한 정도를 점도, 그리고 윤활유의 흐름의 저항에 대해 점도 지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가, 오일의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저하가 돼요. 자, 잘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끈적끈적해서. 그럼 점도가 낮으면 물처럼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이 점도 지수가 크면은 점도 변화가 작고요.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점도 변화가 큽니다. 요거 헷갈리시겠지만 일단 개념 확실히 잡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개념 잡힐 때까지 계속 들어보시고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아, 그리고 추가로 점도가 다른 오일이나 혼합사, 제조사가 다른 오일을 혼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작동률의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 지수가 높아야 돼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점도 변화가 낮다라는 뜻이에요.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화에 대한 변화가 적어야 하고요. 온도에 따른 점도 지수 변화가 낮아야 합니다. 요 네 가지가 작동류의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작동류에 이제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자, 왜 생기는지 볼게요. 첫 번째, 작동류 양이 부족하다. 작동류의 점도가 저하되었다. 자, 작동류가 열화되었다. 오일 여과기 및 스트레이너가 막혔다. 유압 펌프 흡입 라인의 연결부가 이완되었다. 자, 작동유가 누출되고 있다. 유압 펌프의 마멜이 크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6번 보시면 작동유가 누출되면 작동유 양이 부족하겠죠. 자, 1번과 6번은 같은 내용이라고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작동유가 열화되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작동유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압 펌프의 마멜이 크다. 유압 펌프 흡입 라인의 연결부가 이완되었다. 자, 5번, 7번 마찬가지 같은 내용으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 내용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작동유가 그러면은 공기가 유입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린더 숨 돌리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요 현상은 유압이 낮고 작동유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방금 전에 나왔었죠. 자, 작동유의 공급량이 부족하다. 누출되면은 공급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공기가 유입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숨돌리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요 숨돌리기 현상은 뭐냐? 그럼 작동 시간의 지연과 작동유의 공급 부족으로 서지 압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즉, 공기가 유입되는 원인, 유입되면 생기는 현상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숨돌리기 현상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작동유의 열화가 촉진됩니다. 아까 작동주 열화된다고 했었죠. 유압회로에 공기가 유입되면은 압축됩니다. 압축돼요. 그러면 이 작동유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동유의 열화 촉진하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공기가 유입됐을 때 별표 치겠습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이 용어 두 개 다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공동현상이 일어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작동유 속에 기포, 공기가 들어온 거죠. 유압류에 기포가 발생하여 유압장치 내에 국부적인 높은 압력. 자, 기포가 발생하면 공기가 들어오면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압력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양정과 효율이 저하되는 게 공동현상이다. 안 좋은 현상이라는 거죠. 자, 유압 회로 내 기포, 공기가 들어왔으니까요.
필터의 여과 입도수가 높을 때 발생을 하고요. 소음 증가와 진동이 발생해서 효율이 저하된다. 자, 3번이 핵심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일 탱크에 오버플로우가 생긴다. 라는 거, 이 캐비테이션 왜 일어나는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개념 잘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유압 펌프의 점검 보도록 할게요. 자, 소음 발생 원인. 자, 소음 발생 원인 아까 방금도 나왔었죠. 일단 하나 외워두시면은 캐비테이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바로 2번입니다. 오일 점도가 너무 높을 때 공동현상이 또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럼 소음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오일의 양이 너무 적거나 오일 속에 공기가 있을 때, 맨 처음에 공기, 유압류에, 작동류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자, 진동이나 소음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생긴다고 했어? 아까 오일의 양이 적거나 누출되거나 오일 속에 공기가 있을 때거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터의 여과입 도수가 너무 높을 때, 펌프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스트레이너가 막혀서 흡입 용량이 작아질 때, 이것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번 마찬가지죠. 여섯 번째, 펌프 흡입관 접합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될 때, 공기가 유입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소음 발생하고 본다. 진동도 생길 수 있겠죠. 일곱 번째, 편심축에 편심 오차 너무 클 때. 자, 이런 거는 간단히 모른 척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용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유압 모터 보겠습니다. 자, 유압 모터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쉽게 시험 문제 푸는데 절대 지장 없습니다. 액추에이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유압 모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액추에이터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유압 모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유압 모터 중에서도 우리 기어 모터, 베인 모터 이렇게 있는데, 기어 모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 모터의 장점, 구조가 간단해서 가격이 싸요. 좋네. 가혹한 운전 조건에 비교적 잘 견딘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먼지나 이물질에 의한 고장 발생률이 좋다. 가성비가 마찬가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기어 모터의 단점 보시면은 유량 잔류가 많다. 토크 변동이 크다. 아, 수명이 짧네요. 효율이 낮고요. 가격이 싼 이유가 있었네요. 가격이 싼 게 장점이 됐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여기 있다라는 거 연결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밸브. 자, 지게차 시험 마찬가지 굴삭기 시험에서 늘 나오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밸브들이다. 그래서 이 제어 밸브 종류에서 크게 봤을 때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압력 제어 밸브는 당연히 유압을 조절하는 거고요. 유량 제어는 유량을 변화시키거나 일의 속도를 제어하는 거고요. 방향 제어는 유압류의 흐름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시키거나 일의 방향을 제어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 제어 밸브 볼게요. 첫 번째 등장한 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유압 장치의 과부하 방지와 유압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 압력을 규제한다. 자, 릴리프 밸브는 최고 압력을 규제한다. 일단 요거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 최고 압력을 규제를 하냐? 자, 유압 장치의 과부하 방지와 유압기기 보호를 위해서. 자, 이 과부하 방지와 유압기기의 보호는 시간 나면 외우세요. 릴리프 밸브는 뭐다? 최고 압력을 규제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채터링 현상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는데, 유압 계통에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 장력이 약화되면은 채터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채터링 현상을 굳이 길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소음이 발생된다는 것 정도로만 해도 시험 문제 푸실 수가 있고요. 이 유압을 작동하는 작업 장치가 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릴리프 밸브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좋습니다. 자, 유압을 작동하는 작업 장치가 힘이 떨어진다. 어디에 이상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밸브 얘기하다가 릴리프 밸브가 있다. 그러면 정답은 릴리프 밸브가 되겠죠. 자, 이런 건 또 시험 문제로 내기가 아주 좋아요. 릴리프 밸브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리듀싱 밸브, 가마 밸브라고도 합니다. 어떤 용어로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고요. 자, 가마 밸브이기 때문에 유압표의 입구 압력을 말 그대로 감압을 합니다. 감압을 해서 유압 액추에이터, 기어 모터라고 했어요. 모터입니다, 그냥. 유압 모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를 해준다. 입구 압력을 감압해서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무브와 벨트, 자, 언로드 밸브라고도 하죠. 어떤 용어가 시험에 나올지는 마찬가지로 모르고요. 자, 요거는 두 가지 외우겠습니다. 회로내 압력이 설정값, 내가 설정해놓은 값에 압력이 도달하게 되면은 펌프의 전 유량을 탱크로 방출해서 부하가 걸리지 않게 무부하를 만들어 주고요. 자, 두 번째, 유압 장치에서 두 개 펌프를 사용할 때, 자, 이런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자, 펌프 전체 송출량을 필요하지 않을 때 동력 절감과 유온 상승을 위해 방지한다. 마찬가지 무부하로 만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운 내용 제외하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무부하 밸브는 크게 기능이 두 개다. 자, 내가 설정한 압력에 도달했을 때 전 유량을 탱크로 방출하고, 두 번째, 펌프 전체 송출량이 필요하지 않을 때 동력 절감과 유온 상승 방지를 해주는 게 뭐다? 무부하 밸브, 언로드 밸브이다. 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 밸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퀀스 밸브 나와요. 시퀀스 밸브 마찬가지로 자, 작동 순서를 제어를 해줍니다. 자, 리듀싱 밸브, 가마 밸브랑 마찬가지로 작동 순서를 제어해주네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시퀀스 밸브는 분기 회로에서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서 작동 순서를 제어합니다. 자, 아까 가마 밸브, 리듀싱 밸브는 입구 회로의 유압을 감압시켜서 작동 순서를 제어했었죠. 근데 시퀀스 밸브는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서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 분명히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카운터 밸런스 밸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실린더가 중력으로 인해 제어 속도 이상으로 갑자기 낙하해버리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급 낙하를 방지해주는 게 뭐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다. 근데 이거는 압력 제어 밸브라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겠죠. 자, 액추에이터 제가 또 써놓긴 했는데, 자, 압력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데 그냥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유압 모터, 기압 모터, 베인 모터, 뭐 이런 모터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향 제어 밸브 봐야겠죠. 유체의 흐름 방향을 바꾸거나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거나 작동 방향을 아예 바꿔버리거나, 자, 그럼 어떤 밸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겠죠. 자, 체크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첫 번째 체크 밸브입니다. 자, 유압 회로에서 오일의 역류를 방지해주고 잔류 압력을 유지해줍니다. 즉, 체크 밸브가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줘요. 역류를 방지해주어서 유압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게 누구다? 체크 밸브이다. 자, 그럼 스풀 밸브는 뭐다? 축 방향으로 이동하여 오일의 흐름 변환해준다. 자, 가장 설명이 적다,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감속 밸브, 유로를 서서히 개폐해서 작동체 발진, 정지, 감속 변환 등을 충격 없이 행하는 밸브이다. 자, 요게 왜냐? 자, 이제 오일이 많이 들어오면은 부품들이 조금 더 빨리 돌겠죠. 우리 쉽게 말해서 엑셀을 많이 밟으면 기름이 많이 들죠. 기름이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셔틀 밸브 보시면은 입구가 2개 이상인데 출구는 1개예요. 그렇다면은 저압 측은 통제를 해주고 고압 측은 통과를 해준다. 자, 요 역할을 해주는 게 셔틀 밸브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면서 통제를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이 셔틀 밸브인 거죠. 저압 측은 통제, 고압 측은 통과.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속 밸브 말씀드릴 때 이제 엑셀을 조금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이 유로를 서서히 개폐해서 작동체의 발진, 정지, 감속 변환 지금 충격 없이 행하는 밸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엑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거는 유량 제어와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감속 밸브도 마찬가지로 유로를 서서히 개폐를 하고 이제 열고 닫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제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엑셀과 관련돼서 유량이 많이 투여되고 작게 되는 건 유량 제어 밸브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일단 다시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량 제어 밸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자, 유량을 조절해서 액추에이터 모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모터의 운동 속도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스로틀 밸브, 오일이 통과하는 관로를 줄여서 오일이 많이 갈지 적게 갈지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는 이름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항상 일정한 유량을 보내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분류 밸브는 뭔가 나눌 것 같죠. 분류가 유량을 제어하고 유량을 분배해서 유량 자체를 나누는 거고요. 니들 밸브는 제일 조금이다, 제일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경이 아주 작은 파이프로 미세하게 유량을 조절해야 돼요. 자, 미세한 힘을 컨트롤해야 되는 부품들에 이제 니들 밸브가 사용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량 제어 밸브를 엑셀을 밟으면은 기름이 많이 소모된다, 엑셀을 살짝 밟으면 많이 안 밟으면은 기름이 적게 들죠. 자,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큐뮬레이터에 이제 피스톤형, 블레더형 뭐 이렇게 있는데 피스톤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큐뮬레이터라는 게 유체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자, 요거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데 어큐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요게 다고요.
결국에는 우린 추갑기라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 내에 피스톤을 끼워 기체실과 유압실을 구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체실과 유압실로 되어 있대요. 그럼 구조가 간단하죠?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해야 하지만 실린더 내면은 정밀 다듬질 가공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싸진다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구조가 간단해서 원래는 싼데 보통 다른 부품들은 구조가 간단하면 싸잖아요. 근데 얘는 실린더 내면 정밀 다듬질 해야 돼서 제작비가 비싸다라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는 게 어큐뮬레이터 대 전반적인 것들이다. 이 피스톤형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블레더형 다른 어큐뮬레이터 형식들에도 적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니까 이 피스톤형만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오일실입니다. 오일실, 실지, 봉인하다. 우리 실지를 봉인지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 실이 이제 봉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오일실은 기계의 오일 누출을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유압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오일실은 항상 교체해야 돼요. 그 오일실은 그냥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압계통을 수리했는데 오일실은 멀쩡한데 다음에 교환해야지, 이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오일실은 무조건 항상 유압계통을 수리했으면 교환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유압작동부에서 오일이 새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오일실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오일이 샌다, 뭘 확인해야 되냐? 오일실이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너무 쉽겠죠. 자, 이 오일실에도 종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 패킹, 가스킷, 더스트 실이 있습니다. 나는 오일실이란 단어로 외웠는데 시험 문제에 오일실이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패킹 혹은 게스트 혹은 더스트실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오일실과 같은 의미다 라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패킹은 운동용 실로서 성형 패킹, 오링, 기계적 실 등이 있고요. 대부분 오링을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게스킷은 고정형 실입니다. 그리고 더스트 실은 더스트, 먼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유압장치에서 피스톤 로드에 있는 먼지, 물질이 실린더 내로 혼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이제 더스트 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압장치의 취급과 점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 볼게요. 자,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 자,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오일 펌프나 뭐 오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오일 펌프의 마모나 성능이 노후됐으면 압력이 낮아질 수 있겠고, 오일 점도가 너무 낮을 때, 오일 점도가 낮을 때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오일 점도 높을 때였나 하면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계통 내에서 누설이 있으면은 오일의 압력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자, 유압이 발생되지 않을 때 뭘 점검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 게스킷 파손 여부.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압이 발생 안 돼요. 그러면은 공부를 좀 내가 했어. 그러면 오일실 확인해야지 했는데 오일실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네 했는데 여기에 오일 게스킷이라고 되어 있죠. 게스킷도 고정형 실이라고 내가 공부를 했었지 라고 기억이 나시면은 오일 게스킷 파손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릴리프 밸브의 고장 점검 확인해야 되고요. 자, 오일 펌프의 고장이나 파이프, 호스 파손, 오일량, 유압계 점검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당연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6과목 도로 관련 교통 법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바로 말씀드려야겠죠. 자, 일단은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최저 속도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일반 도로에서는 최저 속도가 없죠. 자, 고속도로에서는 차수에 상관없이 매시 50km,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매시 30km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최고 속도가 나오겠죠. 자, 일단은 고속도로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는 1차로에서는 60, 2차로에서는 80, 고속도로 보아야겠죠. 편도 1차로에서는 80 최고 속도고요. 편도 2차로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매시 100km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80km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 이 친구들은 80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지정 고시, 이제 표지판 같은 걸로 고시한 노선, 구간의 고속도로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매시 120km까지 최고 속도가 가능한데 아까 말했던 친구들 있죠. 제한받는 친구들 90km까지 1.5톤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90까지밖에 안 된다. 그리고 추가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90km 최고 속도 제한이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차로별로 이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외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덩치가 큰 친구들이나
이륜 자동차, 원동력 자동차, 덩치가 작은 친구들이 다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고속도로가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편도 2차로입니다. 1차로에서는 앞지르기 차량 가능하고요. 교통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80km 미만으로 주행을 해야 돼요. 그때는 1차로를 다녀도 된다. 그리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요. 자, 편도 3차로 이상에서 1차로도 똑같습니다. 2차로랑 앞지르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80km 미만 주행 시 1차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제 왼쪽 차로, 오른차로 개념이 생기죠. 왼쪽 차로는 승용 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일반 우려 타는 승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차로는 큰 자동차들이죠.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대형 승합 자동차는 이제 16인승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큰 차들이 이제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악천후시 감속 운행 기준 보겠습니다. 모든 운전 자격증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최고 속도 20%를 줄여야 하는 경우를 볼게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어요. 혹은 눈이 녹아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20mm, 2cm 미만 아래로 쌓여 있는 경우에는 최고 속도 20%를 감속해야 돼요. 자, 최고 속도의 절반, 50%를 감속해야 되는 경우를 볼게요. 자,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요게 중요합니다. 가시거리가 내 눈앞에 시야가 100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최고 속도 50% 감속해야 되고요. 비상등 당연히 켜야겠죠. 그리고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나 눈이 20mm, 2cm 이상, 2cm 위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 50%를 감속해야 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최고 속도가 80km/h인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면에 젖어 있네요. 그러면 최고 속도는 몇 킬로가 되나요? 자, 20% 감속해야겠죠? 노면이 젖어 있으니까. 그럼 80에 20%는 16km입니다. 그럼 80에서 16km를 빼면은 64km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64km/h로 달려야 한다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이 속도 제한 표지로 최고 속도를 따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이 표지판을 우선으로 따른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적합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가 되고요. 자, 건설기계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한 사고로 멸실된 경우, 고장나버린 경우, 자, 폐차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도 말소해야겠죠. 그리고 건설기계 차대가 등록 차대 번호가 다른 경우 말소해야 되고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벗어난 경우 말소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고를 받고 자,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말소를 해야 돼요. 자, 언제까지 정기검사를 받으세요 하고 최후 통첩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안 받았다. 자, 그러면은 말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이 조금 특이합니다. 수출한 경우, 도난당한 경우, 폐기한 경우, 연구 목적인 경우에 말소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설기계 조종 면허 효력 정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 공급 시설에 장애를 입히면은 180일, 6개월 동안 효력 정지가 되고요. 음주운전은 2달입니다. 그리고 사망 1명당 45일, 중상 1명당 15일, 경상 1명당 5일 면허 효력 정지가 되고요. 재산 금액 50만 원마다 하루입니다. 즉, 재산 금액이 피해 금액을 내가 익힌 게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6일 동안 면허 효력 정지가 되겠죠. 300 나누기 50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벌금입니다.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했을 때,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했을 때, 자, 요거 묶어서 외워주시고요. 자, 시도지사의 지정을 안 받고 번호판을 제작하거나, 자, 자기 마음대로 번호판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제작 결함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 안정성에 위반되죠. 요거는 말소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자, 등록을 안 하고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등록이 취소, 정지된 사업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는 자, 자, 건설기계 사업을 할 때 거짓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가 됐는데도 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는 거죠. 5번, 6번 묶어서 외워주시고요. 자, 7번 건설기계 주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조한 자. 자, 이것도 안정성에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 7번 같이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같은 말이죠.
자, 폐기 인수 사실을 증명서류 발급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 자, 폐기 인수 증명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요거죠. 자, 그리고 폐기 요청 관련된 거 또 나옵니다.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 기계나 번호판을 폐기하지 않은 자. 자, 2번, 3번 묶어서 같이 외워주시고요. 폐기 관련이죠. 자, 4번.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 조정하거나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취득한 자. 요거 4번, 5번 묶어서 외울 수 있겠네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6번째, 소형 건설기계 조적 교육 과정의 이수 증빙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자. 자, 4번, 5번, 6번 다 같이 묶어서 외워도 되겠네요. 이 친구들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 효력 정지 처분임에도 운행한 자. 자, 같은 내용이죠.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8번,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자, 버려둔 자라는 거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음주, 마약, 약물 운행이나 그 사실을 알고도 지시한 고형주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 운행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자, 이 등록한 자, 등록번호를 곤란하게 한 자, 일부러 지운 자, 이런 친구들 같이 묶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12번. 구조 변경 검사, 수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자, 이거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하, 또 1년 또 썼네요. 어쨌든 1천만 원 벌금. 안 쓰겠습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겠습니다. 자, 등록 번호표를 부착 봉인, 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등록 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한 채 운행한 경우. 자, 이거 1번, 2번 묶어서 등록 번호표를 어떻게 해버렸다. 그럼 100만 원.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건설 기계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 기계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자, 요것도 100만 원. 자, 4번. 건설기계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자, 사업자는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5번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정한 자, 100만 원. 자, 안전교육 안 받았어? 100만 원. 자,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더 간단하겠죠? 자, 50만 원 보겠습니다. 임시번호표가 없어? 50만 원. 등록상 변경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말했어? 50만 원. 자, 말소 신청을 안 했어요? 50만 원. 등록번호표를 반납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50만 원. 정기검사 안 받았어요? 50만 원. 변경 신고 의무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50만 원. 자, 건설기를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에 세워서 교통을 방해했어요. 혹은 소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 환경을 침해당했어요. 50만 원. 자, 그래서 이거는 버려둔 거랑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서 아까 그 버려둔 자 있었죠? 8번.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을 버려둔 자는 1천만 원인데, 자, 요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주차나 막 소음을 일으켰어요. 이럴 때는 50만 원이다라는 거 차이 꼭 구분해 주시고요. 7과목은 이제 안전 파트입니다. 마지막 과목인데, 자, 설명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드리면은 외울 것만 많아 보여서 힘들어요. 그래서 7과목 공부하는 법, 그리고 공부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외워야 되는 부분,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공부하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안전관리 파트 핵심은 뭐냐? 상식선에서 정독하면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상식선은 뭐냐? 결국 경험입니다. 내가 그동안 운전을 하면서 쌓아왔던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워야 할 부분보다 평소 알고 있는 부분들, 이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고요. FM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히고 들어가야 되는 파트예요. 우리 합격 목표 점수는 60점이죠. 그래서 이 안전관리는 일단 다 맞추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일단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전관리는 공부하실 시간을 오히려 줄여서 다른 파트를 공부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전관리 한 번은 봐야겠죠. 안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일시 정지를 한 뒤에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행을 해야겠죠. 요게 상식적이죠.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철길 건너물 건너는데 뒤척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커브 경사로 빗길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과속하면 안 되죠. 급속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서행해야 되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조금 외워줘야 되냐?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3번. 경사면에서 운행할 때는 화물을 경사면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우리는 지게차 시험이죠. 경사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게차가 물건을 앞으로 싣고 적재를 하면 물건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로 해서 지게차는 후진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그게 화물이 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후진으로 간다. 그리고 네 번째, 적색 등화 전멸 시 차만 자동차는 일시 정지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황색 점화, 노란색 불 깜빡이는 신호등이랑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노란색 등, 황색 등화 전멸 시에는 조심히 서행해서 지나가라는 뜻이고요. 적색 등화에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거나 정지선이 있을 경우는 일단 무조건 정지를 한 다음에 안전한 거 확인하고 운행해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던 분들 알아두시라고 제가 넣었고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신고가 아닙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 다음 추가 사고가 나지 않는 걸 안전을 위주로 한다라는 게 최우선입니다. 즉, 내가 사고가 났으면은, 사고가 났습니다 하고 뒷차에 표시를 하고 혹은 갓길이나 기럭개로 차를 빼두고 경고판을 세워두고 그 다음에 나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원래는 정석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 그래서 알아두시라고 제가 넣어두었고요. 자, 여섯 번째, 요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차체에 유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당연히 정지해야겠죠. 근데 정지할 때 안전하게 정지한다. 즉, 안전관리에서는 무조건 안전이 최고입니다. 어떤 문항, 어떤 보기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찍으시면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역시 안전이 최고다. 안전이 최고면은 무조건 정답이구나.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굳이 안전 파트 읽어보지 않으셔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를 무조건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외워야 될 거, 알아두셔야 될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하인리 사고 5단계라고 있습니다. 자, 하인리 사고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말에 나왔을 때, 요거는 그냥 하나 걷어먹는다고 생각할게요. 자, 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평가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입니다.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안전관리를 조직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조직을 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고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고들이 있네.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고들은 왜 일어났는가 하고 분석평가를 하게 됩니다. 분석평가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 이 정책을 이렇게 한번 세워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정책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을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보시면은 맞는 말이네 쭉 흐르듯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단지 하인리 사고 5단계라고 얘기한다 라고 할 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제어 용도 간단히 보시면 접착은 손이나 발이 화물, 중량물에 낀 거를 접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도는 과속이나 미끄러짐으로 해서 넘어진 거죠. 낙하는 물체가 떨어져서 다친 건데 내가 물건을 들고 있다가 놓아서 발이 찍혔다. 이것도 낙하사고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비례는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 물건이나 화물에 부딪혀서 사람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례사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안전관리 마무리 된 거고요. 자, 1과목부터 7과목까지 핵심 요약된 거에서 또 한 번 핵심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 안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다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중요한 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상식선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좀 더 내용을 많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두었던 지게차 신버전 영상을 꼭 참고해서 같이 공부하시면은 교재를 사서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을 응원하겠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